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사면 꼭지에 사는 거다. 거의 그렇죠. 나중에 정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 전세가율이 30%대 미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바닥에서 팔게 돼요. 진짜. 전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전세 매물이 쌓인다고 하는데 네.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아니 뭐 공급이 부족하다 했는데 네, 갑자기 뭐 없던 주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네. 전세가 왜 쌓이냐.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가격 저항이라고 봐요. 너무 비싸다?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네. 전세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에 오른 전세가보다 이때 1년 동안에 오른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라는 거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거든요. 갑자기 늘어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출 전세 대출 받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같이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거의 4%대, 네. 지금 이제 내년 가면 5%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 받아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계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그냥 착각하는 부분이 살고 싶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살고 싶은 집. 그래서 강남 막 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것도 항상 가능한 가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범위 있잖아요. 이게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거의 파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내가 거기에 이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거 대비를 못 해요. 그럼 이분들은 근데 어딘가 또 가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강남을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집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인 거예요. 집은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집은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가더라도 들어갈 집은 충분히 있어요. 부족하지가 않다.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이유가 가격 저항이 굉장히 큰 거죠. 가격 저항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 시장의 추이를? 전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상급지로 자꾸 좋은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렇죠. 수요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안 가는 거죠. 눌러 앉거나 더 밑으로 이제 외곽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외곽에는 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서울에만 네. 약하지. 지금 경기도권역이나 아니면 또 벗어나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제 전세난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서울 기준이기는 한데 그럼 네. 이 서울에 부족한 만약에 이런 수요는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네. 전세 시장도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 따져볼게.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없어요. 네. 지금 서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쌓일 이유가 없죠. 당장 보면 12월 달에 예정된 게 서울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신규 입주 물량은 1,200세대도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없는 입주 물량이죠. 그게 왜 그러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너무 급등해버린 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 진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급지로 밀려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영향으로 임대차 3법 영향이 꽤 크다. 네.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쓰여지기 때문에 눌러 앉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1,000세대와 1,000개의 매물과 1,000세대의 임차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시장을. 근데 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이제 그냥 반절로 줄었다라고 하면 500세대의 매물과 500세대의 임차인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 입주 물량은 똑같습니다. 입주 물량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량이 일단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공급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도 실제 반으로 이제 줄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게 되는 거죠. 효과가. 네. 그래서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저는 보는 거죠. 임대차 3법에.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입주 물량이 있는 데들 가보면 옛날하고 완전 이제 양상이 달라요. 옛날에는 사실 입주 물량이 하면 전세가가 막 확 낮아지고 이랬었는데 확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이 입주 기간이 있잖아요. 한 보통 두 네. 달에서 세 달 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임대차 3법 이전에는 네. 이게 한 세 달, 네 달 가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끝나요. 그러면 내년 8월이 되면 또 2년이 도래해가지고 이제 네네. 또 대거 풀리잖아요.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도 사실은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간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네. 맞물리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게 다 나온다. 그 다 나오더라도 사실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적극성이거든요. 적극성. 수가 똑같더라도 적극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임대차 3법이 생길 때는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가격이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눈에서 전세 매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완전 패닉 상태가 돼서 그냥 막 쫓아가서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에서 놓치면 살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가 이제 됐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패닉 상태의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벌어져요, 이제. 부장님 견해를 좀 종합을 해보면 원래도 주택은 부족하지가 않았고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보여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그렇죠. 급등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뭐 만정기에 접어들어서 네.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생기는 영향력은 입주 물량의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좀 작았다라고 보면 요즘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거를 맞추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를 더 낮춰야 되죠. 전체적인 현상은 아닌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30%대 미만도 나오고 있어요. 신축 단지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 40%대에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대까지, 20%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맞추려고 그렇게 낮춘다는 거죠. 예.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은 전세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버티죠. 잔금이 안 치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공실인 데가 있어요. 새 아파트. 네. 예. 분위기는 매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 분위기는 완전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래 좀 침체기 혹은 하락기 이럴 때는 이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높아진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건 또 완전 정반대되는. 그거는 그러니까 적극성에 따른 얘기거든요. 사실은 수요가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수요와 공급은 사실 크게 어긋나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상승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냐면 매매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그 가격에 맞는 임대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전세가 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가 만약에 50%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에서 20억이 올랐다. 그러면 10억일 때는 5억을 받았겠지만 20억일 때는 10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을 높게 놓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단계 사실은 5억에서 한 6억, 7억 이 정도면 임차인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5억에서 10억 이러면은 감당을 못 하죠.
전세값 상승률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임대차 3법으로 예. 왜곡돼서 나타나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가령 뭐 22년 8월 내년 8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뭐 5%밖에 못 올렸던 분들은 예, 이렇게 예.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올리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전세 상승률도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올려서 받는 거를 계약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냐? 그건 아니어도 예를 예. 들면 뭐 2배가 거의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3억에서 6억이 됐는데 6억까지는 못 받아도 뭐 4억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좀 바뀐 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정부의 바람대로 매물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시는지. 매물은 제가 전에도 네.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매물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매도자의 적극성이 늘어야 이 호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호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실거래가 있어요. 그럼 매물이 10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상할 때는 야, 매물이 100개나 있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여기서 9억도 되고 그쵸. 8억도 되고 이런 지금 기준을 가지고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10억에 100개의 매물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호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냐? 적극성의 차이. 급하지가 않아요. 예,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의 적극성이 없는 매물은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시장을 전혀 하락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매물은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좀 늘 수 있는데 다 호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가 이제 양도세 만약에 중과 폐지로 인하면은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매수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취득세도 높고.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 그 중과는 아니잖아요. 네, 1주택자. 1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막 그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크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것도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그냥 약간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세를 막 아주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걸 왜 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재명 네. 지금 후보가 네. 1년 한시적으로 네.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효과가 크게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사람들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사실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바라고 정책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혀 안 나게 되는 거죠. 1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매도자가 팔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주택자들은 큰 변수가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1년 한시적으로 하면, 다시 1년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닫아버리면 이 사람이 샀다가 다주택자가 샀다가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또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이라는 건 항상 살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깔아두는 건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정책의 신뢰성만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네요. 이번에도 저기 1주택자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사실은 똑같은 네. 얘기죠. 네.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지금 행동하기 어려운 때인 거죠.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마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시장 진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매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그냥 적응하시면 된다. 굳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지방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인 네. 그런 데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사실 1주택자분들한테 전에도 이제 제가 팔아라.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하락을 겪어봤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반응이 완전 달라요. 하락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락을 겪어본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왜 팔라고 하는지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처음에 원래 샀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버텨야 되죠. 버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 마음도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서 다 던지는 거죠. 이게 맞나? 이 투자가 맞나? 예. 이런.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기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서 팔려고 내놓는데, 주식은 그래도 팔려요. 근데 부동산은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여기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면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인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2억, 3억 막 떨어뜨려서 파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서서히 나중에 되면 2억, 3억 일찍 파는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팔 걸. 이러면서 이제 가장 바닥에서 팔게 돼요. 진짜로. 그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꼭대기에 사는 행동을 지나고 보면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지금 2007년으로 돌아가가지고 2007년에 샀던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그거를 별로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아, 그때 샀어. 그냥 감흥이 없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심리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사면 꼭지에 사는 거다. 이거.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참는 게 좋다. 기회가 충분히 나중에 정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기다리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라.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영끌을 한 1주택자 분들은 못 버틸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충분히 버틸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네.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